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뭐 해야 되나요? 사람의 발생해야 되죠? 사람의 발생은 사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개념이 끝나는 단원이라서 빠르게 하고 멘델의 유전 법칙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가볼게요. 페이지는 154페이지죠. 제 책을 봐도 되고 다른 교재를 봐도 되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생식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사실 다 합치면 한 8개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다 터치하진 않을 겁니다. 한 3, 4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정소부터 한번 갈까 합니다. 남성의 생식기관 중에 하나인 정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생식세포의 한 종류인 정자를 생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자를 생산한다. 두 번째로 이 정소에 부반장, 부회장처럼 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부정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부정소는 정소에서 생산한 정자를 성숙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를 성숙하게 만든다. 즉,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곳이 부정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성에게 존재하는 곳인 난소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난소는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를 생성하는 곳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른 거 다 중요하기는 해요.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더 중요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란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케이? 자, 수란관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사실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난소에서 나온 난자가 쭉 이동하는 통로이기는 합니다. 오케이? 즉, 수란관은 난자의 이동 통로이기는 해요. 난자의 이동 통로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굳이 따지자면 4개,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3개 정도, 세 기관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번 단원이죠. 굳이 따지자면 4단원 파트. 신경계와 호르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정소와 난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성호르몬을 생성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그런 걸 만드는 곳이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저번 시간에 뒤지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했던 파트이기도 하죠. 생식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식 세포는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여기 얘기할 때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성교육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성의 생식 세포인 정자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정자는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자의 머리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핵이 존재해요. 코어. 핵이 존재하는데, 이 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수정을 해서 사람을 만들 때 필요한 유전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유전 물질이 존재합니다. 자, 얘들아, 너네 이거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답해보자. 정자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습니까?
54개. 왜요?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죠? 46개. 정자는 몇 개 있어야 되죠? 생식세포니까? 40. 왜요? 23개 있어야 되는 거죠? 담수분열. 염색체 수가 반감돼서 만들어진 것이 생식세포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자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쵸. 그 다음은 꼬리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꼬리 부분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정자가 올챙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올챙이가 움직이기 위한 곳이 바로 정자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난자는요, 하나의 커다란 동그라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사실이 정자에 비해서는 난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포들에 비해서도 크기가 조금 커요. 자, 그러면 난자는 왜 이렇게 크기가 크냐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란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그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세포가 될 거야. 근데 우리 세포라고 하는 친구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에너지, 영양소가 필요할 거야. 그 우리 사람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 조직세포들에게 영양소를 어떻게 갖다 줘? 혈액을 통해서 갖다 줘. 그런데 수란관에서는 혈액을 통하여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궁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죠. 그에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큽니다. 자궁에 도착하기까지 세포 분열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난자에도 자연스럽게 핵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핵 속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전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난자도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을 거예요. 왜? 난자도 생식세포니까요. 그죠?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딱 만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자, 그렇게 수정이 된 다음에 사람으로까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생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정란이 생성되어야만 합니다. 자,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생식세포인 정자와 그 다음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엇이 됩니까? 성장하고 생장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수정란은요, 자궁에 도착하기 전까지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세포 분열을 진행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수정란에서 진행하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난할이라고 합니다. 쌤, 뭐가 다른가요? 조금 달라요. 가볼게요. 자, 수정란에서 진행하게 되는 이 난할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포 분열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는 혈액을 꾸준하게, 즉 영양소와 산소를 꾸준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궁에 도착하기 전인 수정란은 산소와 영양소를 꾸준하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따라서 영양분이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포의 개수만 점점 늘어나게 돼요.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수정란이 생성되자마자는 세포 하나예요. 몇 개 있습니까? 하나예요. 그 다음은 쪼개져요.
몇 개가 됐죠? 2개. 사이즈는 절반으로 감소했네요. 그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2개가 되었고 총 4개가 완성된 거죠. 크기는 또 절반이 되었네요. 이렇게 계속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난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난할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자궁까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때 자궁에 착 달라붙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방금 전에 생성되었던 수정란이 자궁에 안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포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배가 뭐냐면 결국에 난할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한 번 쪼개지게 되면은 한 번 쪼개진 거죠. 1포배. 2번 쪼개지게 되면은 2포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바깥쪽으로 쫙 이동하게 돼요. 오케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포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자궁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자, 내가 그림을 이렇게 해볼게. 주먹이 있어. 이게 수정란이야. 달라붙었어. 여러분, 손등이 더 그러니까 여기가 자궁이라고 치면은 손등이 가까워요? 손가락이 가까워요? 손등이 가깝죠. 그럼 손등은 영양소를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겠죠. 손가락은 좀 늦겠죠. 그럼 이 수정란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은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받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수정란 속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자궁 쪽으로 쏠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텅 비게 되는 공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포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이렇게 포배가 되어서 슬슬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돼요. 그때 우리는 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태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 즉 수정이 된 이후에 약 16주가 지나게 되면 태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쌤, 16주 이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배아라고 부릅니다. 16주 이전에는 배아라고 부르게 된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프 하나 박아놓지 않았나요? 태아의 몸 구조의 발달 과정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거 좀 유의해 주세요.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진한 게 특히 발달, 조금 연한 게 발달.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몇 주까지 뭐가 특히 발달할까요? 몇 주까지 뭐가 발달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질문할게. 이 표를 외워야 될까? 아니야. 외울 필요는 없어. 이 표는 줄 겁니다. 이 표를 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표를 보고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 기관이 특히 발달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발달되는 시기가 따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총 어머니의 몸속에서 몇 개월 정도가 있으면 태어나게 되나요? 약 10개월 정도 있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거 혹시 지워도 될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고요. 나 믿어? 제가 이 파트는 영상을 거의 안 찍어요. 왜 안 찍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이라고 보면 아치면 안 돼. 솔직히 이렇게 가르치면은 난 선생님도 아니야. 양아치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설명 듣고 나면 양아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난 누구야? 나 선생이야, 강사야? 나 강사야. 나 뭐 하는 사람이야? 성적 만드는 사람이야. 그지? 따라오세요. 첫 번째, 유전 용어입니다. 새겨줘.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성인을 만들어야 돼.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성적을 만드는 사람이야. 오케이? 내가 너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할 거니까 마이크 여기서 너네 목소리 안 들어가. 알았지? 작게라도 대답해야 돼. 알았죠? 첫 번째, 형질이라고 하는 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질. 여러분,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물의 겉모습이라든지 혹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단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발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타난다. 요거까지 머릿속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은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립된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제 탕 부딪히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대립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질이 쾅 부딪힌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형질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쌍꺼풀과 외꺼풀. 여러분, 엄지척 해보세요. 힘 꽉 줘봐, 최대한. 자, 저는 엄지손가락이 뒤집어지죠. 안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하나의 대립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귓볼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대립형질입니다. 너네 혀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 있니? 이렇게? 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대립형질이야. 아시겠죠? 꽤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표현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자, 미안해. 읽어줄래? 표현형이 뭐래요? 그쵸?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거 표현형은 뭐냐면 형질을 우리말로 작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그쵸? 여러분, 유전자형은 뭐라고 되어 있대요? 읽어주세요. 그쵸? 너무 잡다한 설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형은 표현형을 조금 더 간략화해서 기호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순종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도 그쵸?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타나는 개체. 무슨 소린지 한 번에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공부했던 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일치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나요? 그렇죠.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자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잡종은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불일치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아래쪽 두 단어가 제일 재밌어. 여러분 우성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성이 뭐래요?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따라오세요. 대문자. 뭐라고? 대문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열성. 열성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책 좀 볼게요. 열성.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 미안합니다. 형질.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안 되죠? 소문자. 됐나요?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여러분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마침 딱 이게 있네요. 따란. 여러분 자가 수분은 뭐냐면요. 이 한 그루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자손을 만들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어? 얘의 한 그루에서 열매를 맺힌 다음에 그 열매를 심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형질만 나타나겠죠. 이것이 자가수분. 타가수분은 얘의 형질을 가진 생식세포와 얘의 형질을 가진 생식세포를 만나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야. 이해했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타가수분이겠죠. 여러분 혼자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여성분은 혼자 아이 낳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나무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물은. 그게 돼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런 개체들이 몇 개 있어요. 됐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 이거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두 글자. 에이 왜 이래? 나랑 하루 타는 것도 아니면서. 암기! 그렇지. 닥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거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니까 닥치고 암기하세요. 자, 제가 지금 한 파트를 설명을 하고 10분 쉬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용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끝까지 설명 안 할 거야. 기본적인 것만 터치해주고 10분 쉴 거야. 알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 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어떤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냐면은 첫 번째, 둥근 완두랑 그 다음 주름진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칠판에 쓴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는 1, 2, 3, 4, 5번 중에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첫 번째, 형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뭐죠? 표현형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멘델은 둥근 완두를 뭐라고 표기했었냐면은 라지 R과 라지 R로 표현을 했고요. 주름진 완두는 스몰 r과 스몰 r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쓴 노란색으로 쓴 저 4개의 글자들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표현형을 기호로 표시했죠. 뭐예요? 유전자형을 쓴 겁니다. 두 번째, 둘 다 유전자형 일치해요, 안 해요? 왼쪽 오른쪽이 일치하죠. 이거 그럼 둘 다 뭐예요? 순종인 거죠. 두 번째, 라지알은 대문자야, 소문자야? 그럼 뭐예요? 우성. 스몰알은 소문자니까 무조건 뭐예요? 열성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10분 쉬었다 할게요.